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늘 천근만근 무겁고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약이나 영양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질병이 완전히 낫는 경우는 드물고 수많은 영양제 앞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약국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아프기만 한 사람도 완전히 건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병이 들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병이 깊어진 뒤에야 약국을 찾으시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수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몸에 먼저 채워야 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근본이자 생명의 바탕인 체액입니다. 체액이란 우리 몸속의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 그리고 눈물과 침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모든 액체를 포함하죠.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몸은 70%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노년기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즉, 노화란 우리 몸의 체액이 말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체액을 잘 보존하고 채우는 능력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서 멀어지는 핵심 비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체액은 우리 몸 어디에 가장 많이 저장될까요? 흔히 여성의 몸이 더 부드러우니 수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체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그 자체가 거대한 물의 주머니와 같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지방은 수분이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비상식량을 말려서 보관하듯 지방은 에너지를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고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드는 여성일수록 체액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조직 중 수분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혈액입니다. 그 다음이 근육, 피부, 그리고 놀랍게도 뼈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뼈에도 상당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역시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 체액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액을 채우기 위해 물을 열심히 드십니다. 하지만 물만 마신다고 해서 체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실만 더 자주 가게 될 뿐이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모든 생명활동은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안과 밖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 약 3분의 2, 세포 밖에 3분의 1의 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라는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과학 시간에 배운 삼투압 작용에 있습니다.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 사이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즉,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려면 물을 당기는 힘을 가진 용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중요한 용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의 혈액맛이 짭조름한 이유, 병원에서 기력이 없을 때 0.9% 농도의 소금물, 즉 생리식염수를 링거로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 물을 끌어당겨 혈액의 양, 즉 체액을 늘려주고 그 혈액이 지구 2바퀴반 길이에 달하는 우리 몸의 혈관을 돌아 손끝, 발끝 모든 세포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물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금과 소금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된 소금은 이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죽이는 소금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소금물은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맑은 국, 즉 국물 문화에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설렁탕, 곰탕, 미역국, 콩나물국, 황태국, 조개국처럼 맵고 짜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싱거운 국물은 우리 몸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러한 국물은 체액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도우며 해독 작용까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 없이 후루룩 넘기면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침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 드시고 국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액을 채우는 두 번째 비밀은 세포 간질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물탱크와 같습니다. 세포를 집이라고 한다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세포 간질액은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이자 비상시를 대비한 물탱크입니다. 혈관을 통해 공급된 산소와 영양분은 이 물탱크를 거쳐 안전하게 세포로 전달되고 세포가 활동하고 남은 노폐물 역시 이 물탱크에 모였다가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관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이 물탱크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우리 몸도 메마르게 됩니다.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이 바로 이 물탱크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세포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여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물탱크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단백질, 특히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구조를 지탱하고 체액이라는 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꾸준히 정성껏 섭취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만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체액을 담을 그릇을 만들지 못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돼지 껍데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소화가 잘 되는 생선, 조개, 문어, 낙지 같은 해산물이나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몇 끼 챙겨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체액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적당한 소금을 섭취하여 삼투압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물을 저장할 그릇, 즉 물탱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혈액순환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심장이 뛰는 한 혈액은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순환이 아니라 양입니다. 혈액의 양, 즉 체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 2바퀴반을 돌아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망가지듯 체액을 채우지 않고 혈액순환제나 몸을 뜨겁게 하는 보약을 먹는 것은 오히려 몸을 더 마르게 하고 망가뜨리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림프 순환입니다. 혈액이 영양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림프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도입니다. 이 하수도가 막히면 온몸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겠죠. 그런데 림프는 심장처럼 스스로 뛰는 펌프가 없습니다. 오직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순환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는 그대로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 노화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수시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메신저,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호가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마음의 신호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불안, 슬픔, 외로움 같은 감정들은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우리 몸의 조화와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존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열받는다는 표현처럼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열이 나고 체액이 마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은 모든 질병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당뇨, 비만, 고혈압을 유발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갑상선의 기능을 망가뜨리며 여성성과 남성성을 조절하는 성호르몬의 균형까지 깨뜨립니다. 결국 생리불순, 발기부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고 우리 몸의 호르몬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캡사이신 성분으로 우리 몸에 불을 지피는 매운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특히 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우리 몸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커피, 술, 에너지 드링크처럼 체액을 빼앗아가는 탈수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넷째, 찬 음식을 피해 위장을 보호하고 몸의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다섯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부교감신경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두통. 우리가 흔히 겪는 이 모든 증상들은 사실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필사적인 신호입니다. 코에 체액이 부족하니 콧물을 흘려서라도 코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소화액이 부족하니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뇌에 혈액이 부족하니 머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진통제와 같은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는 것은 화재 경보기를 끄고 불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약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며 급할 때는 반드시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약은 치료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명품은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치유력이며 약은 그것이 부족할 때 잠시 빌려 쓰는 짝퉁과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짝퉁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약의 힘을 빌려 위기를 넘기되 근본적으로는 내 몸이 스스로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체액을 채우고 균형을 되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는 것은 내 몸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 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우리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 자연 치유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화분에 물과 햇볕을 주면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몸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몸을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과 화해하십시오. 약과 음식, 운동과 호흡, 그리고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통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늘 천근만근 무겁고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약이나 영양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질병이 완전히 낫는 경우는 드물고 수많은 영양제 앞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약국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아프기만 한 사람도 완전히 건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병이 들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병이 깊어진 뒤에야 약국을 찾으시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수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몸에 먼저 채워야 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근본이자 생명의 바탕인 체액입니다. 체액이란 우리 몸 속의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 그리고 눈물과 침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모든 액체를 포함하죠.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몸은 70%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노년기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즉, 노화란 우리 몸의 체액이 말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체액을 잘 보존하고 채우는 능력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서 멀어지는 핵심 비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체액은 우리 몸 어디에 가장 많이 저장될까요? 흔히 여성의 몸이 더 부드러우니 수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체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그 자체가 거대한 물의 주머니와 같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지방은 수분이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비상식량을 말려서 보관하듯 지방은 에너지를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고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드는 여성일수록 체액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조직 중 수분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혈액입니다. 그 다음이 근육, 피부, 그리고 놀랍게도 뼈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뼈에도 상당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역시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 체액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액을 채우기 위해 물을 열심히 드십니다. 하지만 물만 마신다고 해서 체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실만 더 자주 가게 될 뿐이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모든 생명활동은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안과 밖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 약 3분의 2, 세포 밖에 3분의 1의 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라는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과학 시간에 배운 삼투압 작용에 있습니다.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 사이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즉,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려면 물을 당기는 힘을 가진 용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중요한 용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의 혈액맛이 짭조름한 이유, 병원에서 기력이 없을 때 0.9% 농도의 소금물, 즉 생리식염수를 링거로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 물을 끌어당겨 혈액의 양, 즉 체액을 늘려주고 그 혈액이 지구 2바퀴 반 길이에 달하는 우리 몸의 혈관을 돌아 손끝, 발끝 모든 세포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물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금과 소금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된 소금은 이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죽이는 소금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소금물은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맑은 국, 즉 국물 문화에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설렁탕, 곰탕, 미역국, 콩나물국, 황태국, 조개국처럼 맵고 짜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싱거운 국물은 우리 몸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러한 국물은 체액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도우며 해독 작용까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 없이 후루룩 넘기면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침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 드시고 국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액을 채우는 두 번째 비밀은 세포 간질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물탱크와 같습니다. 세포를 집이라고 한다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세포 간질액은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이자 비상시를 대비한 물탱크입니다. 혈관을 통해 공급된 산소와 영양분은 이 물탱크를 거쳐 안전하게 세포로 전달되고 세포가 활동하고 남은 노폐물 역시 이 물탱크에 모였다가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관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이 물탱크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우리 몸도 메마르게 됩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이 바로 이 물탱크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세포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여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물탱크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단백질, 특히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구조를 지탱하고 체액이라는 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꾸준히 정성껏 섭취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만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체액을 담을 그릇을 만들지 못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돼지 껍데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소화가 잘 되는 생선, 조개, 문어, 낙지 같은 해산물이나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몇 끼 챙겨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체액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적당한 소금을 섭취하여 삼투압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물을 저장할 그릇, 즉 물탱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혈액순환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심장이 뛰는 한 혈액은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순환이 아니라 양입니다. 혈액의 양, 즉 체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 두 바퀴 반을 돌아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망가지듯 체액을 채우지 않고 혈액순환제나 몸을 뜨겁게 하는 보약을 먹는 것은 오히려 몸을 더 마르게 하고 망가뜨리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림프순환입니다. 혈액이 영양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림프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도입니다. 이 하수도가 막히면 온몸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겠죠. 그런데 림프는 심장처럼 스스로 뛰는 펌프가 없습니다. 오직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순환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는 그대로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 노화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수시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메신저,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호가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마음의 신호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불안, 슬픔, 외로움 같은 감정들은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우리 몸의 조화와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존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열받는다는 표현처럼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열이 나고 체액이 마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은 모든 질병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당뇨, 비만, 고혈압을 유발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갑상선의 기능을 망가뜨리며 여성성과 남성성을 조절하는 성호르몬의 균형까지 깨뜨립니다. 결국 생리불순,
발기부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고 우리 몸의 호르몬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캡사이신 성분으로 우리 몸에 불을 지피는 매운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특히 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우리 몸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커피, 술, 에너지 드링크처럼 체액을 빼앗아가는 탈수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넷째, 찬 음식을 피해 위장을 보호하고 몸의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다섯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두통. 우리가 흔히 겪는 이 모든 증상들은 사실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필사적인 신호입니다. 코에 체액이 부족하니 콧물을 흘려서라도 코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소화액이 부족하니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뇌에 혈액이 부족하니 머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진통제와 같은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는 것은 화재 경보기를 끄고 불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약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며 급할 때는 반드시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약은 치료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명품은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치유력이며, 약은 그것이 부족할 때 잠시 빌려 쓰는 짝퉁과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짝퉁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약의 힘을 빌려 위기를 넘기되 근본적으로는 내 몸이 스스로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체액을 채우고 균형을 되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는 것은 내 몸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 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우리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 자연 치유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화분에 물과 햇볕을 주면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몸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몸을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과 화해하십시오. 약과 음식, 운동과 호흡, 그리고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통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늘 천근만근 무겁고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약이나 영양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질병이 완전히 낫는 경우는 드물고 수많은 영양제 앞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약국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아프기만 한 사람도 완전히 건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병이 들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병이 깊어진 뒤에야 약국을 찾으시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수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몸에 먼저 채워야 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근본이자 생명의 바탕인 체액입니다. 체액이란 우리 몸속의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 그리고 눈물과 침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모든 액체를 포함하죠.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몸은 70%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노년기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즉, 노화란 우리 몸의 체액이 말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체액을 잘 보존하고 채우는 능력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서 멀어지는 핵심 비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체액은 우리 몸 어디에 가장 많이 저장될까요? 흔히 여성의 몸이 더 부드러우니 수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체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그 자체가 거대한 물의 주머니와 같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지방은 수분이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비상식량을 말려서 보관하듯 지방은 에너지를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고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드는 여성일수록 체액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조직 중 수분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혈액입니다. 그 다음이 근육, 피부, 그리고 놀랍게도 뼈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뼈에도 상당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역시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 체액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액을 채우기 위해 물을 열심히 드십니다. 하지만 물만 마신다고 해서 체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실만 더 자주 가게 될 뿐이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모든 생명활동은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안과 밖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 약 3분의 2, 세포 밖에 3분의 1의 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라는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과학 시간에 배운 삼투압 작용에 있습니다.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 사이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즉,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려면 물을 당기는 힘을 가진 용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중요한 용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의 혈액 맛이 짭조름한 이유, 병원에서 기력이 없을 때 0.9% 농도의 소금물, 즉 생리식염수를 링거로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 물을 끌어당겨 혈액의 양, 즉 체액을 늘려주고 그 혈액이 지구 2바퀴 반 길이에 달하는 우리 몸의 혈관을 돌아 손끝, 발끝 모든 세포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물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금과 소금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된 소금은 이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죽이는 소금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소금물은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맑은 국, 즉 국물 문화에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설렁탕, 곰탕, 미역국, 콩나물국, 황태국, 조개국처럼 맵고 짜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싱거운 국물은 우리 몸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러한 국물은 체액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도우며 해독 작용까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 없이 후루룩 넘기면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침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 드시고 국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액을 채우는 두 번째 비밀은 세포 간질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물탱크와 같습니다. 세포를 집이라고 한다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세포 간질액은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이자 비상시를 대비한 물탱크입니다. 혈관을 통해 공급된 산소와 영양분은 이 물탱크를 거쳐 안전하게 세포로 전달되고 세포가 활동하고 남은 노폐물 역시 이 물탱크에 모였다가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관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이 물탱크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우리 몸도 메마르게 됩니다.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이 바로 이 물탱크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세포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여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물탱크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단백질, 특히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구조를 지탱하고 체액이라는 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꾸준히 정성껏 섭취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만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체액을 담을 그릇을 만들지 못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돼지 껍데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소화가 잘 되는 생선, 조개, 문어, 낙지 같은 해산물이나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몇 끼 챙겨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체액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적당한 소금을 섭취하여 삼투압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물을 저장할 그릇, 즉 물탱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혈액순환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심장이 뛰는 한 혈액은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순환이 아니라 양입니다. 혈액의 양, 즉 체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 두 바퀴 반을 돌아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망가지듯 체액을 채우지 않고 혈액순환제나 몸을 뜨겁게 하는 보약을 먹는 것은 오히려 몸을 더 마르게 하고 망가뜨리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림프순환입니다. 혈액이 영양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림프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도입니다. 이 하수도가 막히면 온몸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겠죠. 그런데 림프는 심장처럼 스스로 뛰는 펌프가 없습니다. 오직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순환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는 그대로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
노화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수시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메신저,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호가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마음의 신호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불안, 슬픔, 외로움 같은 감정들은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우리 몸의 조화와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존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열받는다는 표현처럼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열이 나고 체액이 마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은 모든 질병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당뇨, 비만, 고혈압을 유발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갑상선의 기능을 망가뜨리며 여성성과 남성성을 조절하는 성호르몬의 균형까지 깨뜨립니다. 결국 생리불순, 발기부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고 우리 몸의 호르몬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캡사이신 성분으로 우리 몸에 불을 지피는 매운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특히 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우리 몸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커피, 술, 에너지 드링크처럼 체액을 빼앗아가는 탈수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넷째, 찬 음식을 피해 위장을 보호하고 몸의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다섯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두통. 우리가 흔히 겪는 이 모든 증상들은 사실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필사적인 신호입니다. 코에 체액이 부족하니 콧물을 흘려서라도 코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소화액이 부족하니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뇌에 혈액이 부족하니 머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진통제와 같은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는 것은 화재 경보기를 끄고 불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약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며 급할 때는 반드시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약은 치료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명품은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치유력이며 약은 그것이 부족할 때 잠시 빌려 쓰는 짝퉁과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짝퉁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약의 힘을 빌려 위기를 넘기되 근본적으로는 내 몸이 스스로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체액을 채우고 균형을 되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는 것은 내 몸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 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우리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 자연 치유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화분에 물과 햇볕을 주면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몸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몸을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과 화해하십시오. 약과 음식, 운동과 호흡, 그리고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통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늘 천근만근 무겁고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약이나 영양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질병이 완전히 낫는 경우는 드물고 수많은 영양제 앞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약국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아프기만 한 사람도 완전히 건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병이 들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병이 깊어진 뒤에야 약국을 찾으시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수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몸에 먼저 채워야 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근본이자 생명의 바탕인 체액입니다. 체액이란 우리 몸속의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 그리고 눈물과 침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모든 액체를 포함하죠.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몸은 70%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노년기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즉, 노화란 우리 몸의 체액이 말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체액을 잘 보존하고 채우는 능력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서 멀어지는 핵심 비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체액은 우리 몸 어디에 가장 많이 저장될까요? 흔히 여성의 몸이 더 부드러우니 수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체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그 자체가 거대한 물의 주머니와 같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지방은 수분이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비상식량을 말려서 보관하듯 지방은 에너지를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고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드는 여성일수록 체액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조직 중 수분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혈액입니다. 그 다음이 근육, 피부, 그리고 놀랍게도 뼈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뼈에도 상당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역시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 체액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액을 채우기 위해 물을 열심히 드십니다. 하지만 물만 마신다고 해서 체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실만 더 자주 가게 될 뿐이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모든 생명 활동은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안과 밖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 약 3분의 2, 세포 밖에 3분의 1의 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라는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과학 시간에 배운 삼투압 작용에 있습니다.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 사이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즉,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려면 물을 당기는 힘을 가진 용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중요한 용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의 혈액맛이 짭조름한 이유, 병원에서 기력이 없을 때 0.9% 농도의 소금물, 즉 생리식염수를 링거로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 물을 끌어당겨 혈액의 양, 즉 체액을 늘려주고 그 혈액이 지구 2바퀴 반 길이에 달하는 우리 몸의 혈관을 돌아 손끝, 발끝 모든 세포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물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금과 소금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된 소금은 이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죽이는 소금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소금물은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맑은 국, 즉 국물 문화에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설렁탕, 곰탕, 미역국, 콩나물국, 황태국, 조개국처럼 맵고 짜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싱거운 국물은 우리 몸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러한 국물은 체액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도우며 해독 작용까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 없이 후루룩 넘기면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침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 드시고 국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액을 채우는 두 번째 비밀은 세포 간질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물탱크와 같습니다. 세포를 집이라고 한다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세포 간질액은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이자 비상시를 대비한 물탱크입니다. 혈관을 통해 공급된 산소와 영양분은 이 물탱크를 거쳐 안전하게 세포로 전달되고 세포가 활동하고 남은 노폐물 역시 이 물탱크에 모였다가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관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이 물탱크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우리 몸도 메마르게 됩니다.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이 바로 이 물탱크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세포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여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물탱크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단백질, 특히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구조를 지탱하고 체액이라는 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꾸준히 정성껏 섭취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만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체액을 담을 그릇을 만들지 못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돼지 껍데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소화가 잘 되는 생선, 조개, 문어, 낙지 같은 해산물이나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몇 끼 챙겨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체액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적당한 소금을 섭취하여 삼투압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물을 저장할 그릇, 즉 물탱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